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12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개념 정리로 그때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코로나 사태 뉴스를 다뤘었는데요. 그게 작년 1월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매일 수천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익숙해질만 하면 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찾아오고 백신도 접종을 하고 이제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려고 하니까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사적 모임은 4주간 또 다시 제한이 됐죠.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듯이. 정말 더 암담한 거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2년째 이런 상황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진들이죠.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의료진들의 번아웃 문제는 작년 초부터 계속 기사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 거는 없고 의료진들은 매분 매초 회의감과 사명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2030 의료진의 우울증과 번아웃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현직 의료진 한 분을 초대했어요. 저희 방송에. 그래서 광고 잠깐만 듣고 두 분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터입니다. 스트레터는 직장에서의 고민을 사연과 콘텐츠로 전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고민 대나무숲 뉴스레터입니다. 지친 일상에 소소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메일함에서 스트레터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스트레터는 스티비로 만듭니다. 좋은 뉴스레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스티비. 뽀시래기의 지식 한 장은 실무 용어가 익숙지 않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알쏭달쏭 실무 용어를 쉽게 배우고 싶다면 뽀시래기의 지식 한 장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뽀시래기의 지식 한 장은 스티비로 만듭니다. 좋은 뉴스레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스티비.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뒤에는요. 언론진흥재단 광고 협찬을 받아 제작한 뉴미디어 스타트업 소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매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뉴미디어 스타트업인 큐레아 김의연 대표와 찬스웨이브 홍태균 대표를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 초대한 두 분을 얼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 밀실팀의 백희연 기자와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근무 중인 내과 전공의 서현주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또 내주셨어요. 저희가 12월 7일 저녁에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두 분 각자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는 백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내과 3년차 전공의 서현주입니다. 서울시의사 정책이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지금 수련이사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진짜 병원, 보건소 이런 데는 정말 비상 상황일 것 같아요. 어때요, 연주님? 네. 정말 병원의 현장은 지금 그냥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제 확진자 숫자보다 저희 의료진들한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들의 숫자인데요. 이를 충분히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시설, 인력 등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피부로 많이 와닿는 것은 이전 한 달 전에 비해서 환자들이 정말 중증 상태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멎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의료진들도 점점 번아웃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기사들을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가 와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일상 다반사고
심지어는 응급실에 들어오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급실에 어쨌든 코로나 확진 환자를 받으려면 그 정도의 이제 격리시설,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미 마련된 공간들은 다 차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수도권 어떤 병원의 예는 구급차가 확진자를 싣고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40군데를 찾아도 병상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고 41번째 딱 그 병원에 병상이 딱 하나 남아있어서 그렇게 전원을 갔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이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현장의 지금 어려움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순간이 뭐 체력적으로 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하는 힘든 뭐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들은 다 저희가 원래 그렇게 항상 수련을 받기 때문에 익숙한 상황인데 네.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이제 환자들을 제대로 이제 케어를 못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너무 확진자가 많이 늘고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이제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실제로 심정지 상태로 와서 정말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환자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돼서 들어오신 지 한 3시간, 4시간 만에 막 돌아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서 일어나다 보면 의료진의 여력이나 의료시설의 상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도대체 누굴 살려야 되고 누굴 죽게 내버려둬야 될지를 선택하게 되는 정말 비참한 순간까지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회의를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달라고 저희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뭐 요새 보니까 진짜 위중증 환자가 되게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우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거는 백희연 기자가 11월 28일 쓴 밀실 기사를 보게 되면서였어요. 현장을 지키고 있는 2030 젊은 의료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호소하는 번아웃 문제를 생생하게 다룬 기사였는데요. 제가 이 기사는 저희 방송 그 설명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만났고 취재 과정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섭외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인터뷰를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원래 그 고 임세원 교수님이 쓰신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개정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였는데요. 그 책이 나왔다고 하길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의료진을 피해가지 않는구나. 네.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환자가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을 보고 이거는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이 정작 우울증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서현주님께 연락을 드렸고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나와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 서현주님 말고도 동료이신 홍한터 전공의님도 만나 뵙고 또 내과 전문의 두 분도 제가 통화를 따로 했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 분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 한 명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듣고자 했고 또 공보의 분도 계셨고요. 또 그 고 임세원 교수님의 절친한 친구분이셨던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총 8분을 인터뷰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되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다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 이게 네. 1년 전하고 또 다르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백 기자는 오늘 이제 또 중간중간에 또 취재한 다른 분들의 사례나 느끼셨던 것들 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연주님은 지금 현재 응급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현재는 제가 순환기내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응급실과 병동과 중환자실 협진을 다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구분이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요새 하루 업무 일과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얼마나 업무량이 늘어난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이제 전공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저 노동 시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최저 임금과 같이. 저희 전공의는 이제 2018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 88시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조차도 사실 자기가 맡은 주치의를 맡은 환자들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응급실 환자가 많거나 이러면 계속 그 병원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반사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차가 조금 올라가면서 근무 시간이나 양이나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내과 같은 바이탈과라고 하는데 직접 이런 환자의 생명과 연결된 필수 의료과 관련된 과들은 점차 계속 그 지원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꾸다 보면 근무량이 늘고 근무 시간이 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사실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고 일단 일반 환자를 보는 것부터가 달라져요. 응급실에 오는 모든 이제 열이 나거나 아니면 그 엑스레이상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들은 전부 그 보호 장구를 입고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도 매우 힘들 거예요. 환자분들도 이제 그 대학병원에 어쨌든 계속 다니던 병원이고 계속 항암 치료나 아니면 다른 뭐 시술을 받기 위해서 다니시던 분들도 그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입원이 가능하고 간병을 하시는 간병인분이나 보호자분도 코로나 검사를 매번 올 때마다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또 같이 간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도 상당히 이제 그 치료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셨고 저희들도 근무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런 코로나 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또 직접 보고 그런 방역 조치들을 담당하는 그런 파트, 예를 들면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로딩이 늘어서요. 제가 알기로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직을 고민하고 계시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사직을 하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의대를 왔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전문의를 땄고 그 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그 과에 몸을 담고 계시던 분들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번아웃 현상에 시달리시면서 사직을 하신 경우를 봤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참 저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의라고 해야 되나? 슬픈 감정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도 잘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들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에 나오시기 전에 당직을 36시간 동안 또 근무를 쭉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희 친구나 저희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가 보통 당직 근무라고 하면 이제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는 걸 뜻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매일 외래 수술 혹은 진료들이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희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원 환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주치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제 그 환자들의 집은 병원이고 그 병실인 거라서 저희는 그런 이제 뭐 하루 걸러 뭐 쉬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근무 밤새서 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 아침에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정규로 끝나는 시간이 6시라고 하면 보통의 저희 일과는 6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새벽에. 네. 그래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날 당직이면 다음날 6시, 아침 새벽 6시까지 다시 당직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이렇게 36시간 만에 병원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환자 수가 많아서 일이 안 끝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안 좋은 환자가 있다던가 하면 6시 딱 칼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특히나 이제 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환자의 기록과 검사와 아니면 약 처방 그리고 여러 가지 생체 징후 등을 살피고 매일매일 살피고 이런 치료들을 사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희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사실 칼퇴라는 게 없죠. 집에 가서도 계속 콜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비단 지금의 전공의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문의에 속하시는 그런 전임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뭔가 핸드폰을 끌 수 없고 핸드폰에 항상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실 병원에 계신 지금 모든 의료진분들이 다들 그런 상황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연주님 말고 홍한타님이라고 연주님 동료분께서 숫자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일주일에 2-3번의 당직을 서시고 또 당직을 서실 때
코로나 중증 환자까지 포함해서 원래 보던 뭐 20여 명의 중환자 외에도 27명 정도의 더 늘어난 코로나 중증 환자까지 봐서 총 47명 정도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늘어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병원마다 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 홍학도 선생님의 병원에서는 보통은 이제 고년차가 당직을 서면 중환자실 환자를 다 케어를 해요. 중환자실 환자는 정말 상태가 언제 어떻게 변해도 이상하지 않고 당장 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순간들이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환자들이라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케어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환자분들 사실 20명을 한 번에 보는 것도 정말 힘든데 정말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되게 집중을 해야 하는 일인데 이게 코로나 병상을 늘리고 그리고 중증 환자들을 받게 되면서 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공의 그 9년차 전공의에게 중환자실 플러스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같이 보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환자 치료를 하려면 방호복을 방호복을 다 입고 들어가고 핸드폰을 소지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사실 차단이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하는 1초도 숨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쁘고 다들 바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위험에 빠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과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런 사명 하나로 어쨌든 버티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와 그런 뭔가 어떤 인력 부족,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환자들이 안 좋아지는 순간들을 그냥 무방비하게 맞닥뜨려 한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병원 같은 지금 홍학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병원은 굉장히 상황이 좋은 편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명씩 코로나 환자를 한 번에 보는데 그것도 관련된 그런 이제 중환자 케어 교육을 충분히 받은 의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성형외과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과의 선생님들을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당장 내일부터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두려움이 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위험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런 환자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참 벌어지면 안 되는 거라서 저희가 계속 힘든 상황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문제들이 저희가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환자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일부 병원에서는 결국엔 돌파 감염도 많기 때문에 저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에서도 제가 담당이었던 코로나 확진된 환자가 CPR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었고 기저질환도 있으셨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간호사 2분이 확진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검사를 2번 받고 음성이 나와서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일 걱정이 격리되면 제 일을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로딩이 커지니까 저희는 아플 수도 없고 절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확진되면 정말 너무너무 큰 문제가 생기고요. 저희 건강이 사실 젊은 세대에서는 코로나 확진되더라도 중증으로 이완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내가 업무에서 배제됐을 때 이 일을 누군가 또 대신해야 되는데 이미 완전히 극한까지 치달아서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 일이 어떻게 더 넘겨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진된다라는 그 자체의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전혀 없어요. 그런 두려움은. 그렇지만 내가 빠짐으로 가뜩이나 지금 일주일에 막 2번, 막 3번씩 당직을 서고 이런 상황인데 한 명이 빠지면 그 자리는 또 누군가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알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 선생님은 인턴 선생님 지금 3명이 확진이 됐대요. 확진이 돼서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인턴 일까지 다 같이 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해요. 의료 공백이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환자를 계속 아무리 방호복을 한다고 그렇죠. 해도 결국에는 빈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 사실 명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지금은 제가 부족한 식견이지만 확진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얼마나 중증으로 이완되는지의 비율과 이 환자들을 얼마나 잘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그리고 시스템, 병상을 갖췄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후자에 더 많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렇죠. 사실은 이 병원 바깥은 지금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소위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려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병원은 위드 코로나가 있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절대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백 기자가 취재한 다른 분들은 이런 업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의사분들 말고도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아까 2명이 확진됐다고 네.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작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3교대가 있다고들 하시지만 사실 한 분이 빠지면은 그거를 다른 분들이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확진이 안 되더라도 접촉자로 분류되면 격리가 되니까 네. 그 격리한 기간 동안 제 일을 누군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무에 대신 나가야 되는 일도 간혹가다 생기고, 그리고 제가 들은 거로는 이제 실질적 휴식이나 휴일이라는 게 멘탈이 좀 일로부터 멀어져야 맞아요. 실질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분리가 돼야 쉬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환자가 생각이 나고, 뭐 아니면은 자기가 끝내지 못한 어떤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집에 와서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도 전에 일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 지 벌써 2년째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휴식을 주말에 취한다 해도 이거는 휴식 같진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뭐 병원에서 콜도 뭐 계속 올 테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뭐 의료진들은 어떻게 휴식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지금 보장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병상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나 이제 2차, 3차 병원들은 휴식과 휴일 보장이라는 개념이 전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원래는 그러면 보통 뭐 몇 시간 뭐 보면은 뭐 몇 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게 원래는 있나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죠. 뭐 네. 4시간에 30분씩 그 휴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휴식 시간, 점심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뭐 점심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전공의 수련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런 개념을 사실 가져본 적도 되게 얼마 안 됐고,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게 응급 상황이 언제 어디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밥은 이제 의국에 있는 컵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이게 뭔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충분하고 잘 이루어져 있다면 의료진들이 개인의 삶을 다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번아웃에 빠져가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잘 잡혀있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진료를 하거나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계속 이제 틱틱거리는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환자분은 당연히 이제 본인의 건강 상태가 궁금하시고,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셔서 여쭤보는 것일 텐데, 저희는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도 그리고 육체적인 여유도 없다 보니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혹은 가끔은 이제 틱틱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순간이, 그런 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고, 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 길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 복합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의료진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 철인이 될 수는 없죠. 거기 계신 모든 의료진 분들이요. 근데 그러면 아까 잠깐 저 궁금했었던 게,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를 다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코로나 환자를 볼 때는 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다가 네. 또 다시 벗고 비코로나 환자들을 또 보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병원마다 지침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도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어쨌든 입원을 올려가려면 무조건 다 코로나 검사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 거의 공통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특정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엑스레이에서 특별한 이제 뭐 폐렴 소견이 보이는 환자들을 어떻게 격리를 하거나 어떻게 이제 방역을 지침을 세울지가 병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는 사실 모두 그 음압격리실에서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일반 구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실 너무너무 환자가 많이 몰리고 순환이 안 되면 더 환자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떠돌다가 안 좋아지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구분 없이 다 받는데요. 근데 이제 커튼으로만 격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지침 같은 게 사실 명확하게 되지 않은 이유도 워낙 여력이 없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나 아니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각 모든 사람들의 이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공지사항 듣고요. 지금 의료 인력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 우울증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동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나 진행자 홍상지 그리고 밀실팀의 백희연 기자,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근무 중인 내과 전공의 서현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료진들의 번아웃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찾아보니까 2020년 초부터 이 의료 인력들의 번아웃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이렇게 일하신다면은 의료진의 건강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 2년 가까이 계셨던 거니까요. 연주님이나 또 연주님 동료 의료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서 참 회의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환자들이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인데 근본적으로 제 건강을 돌보지 못한다는 그 자괴감 혹은 슬픔 그런 감정들이 참 가끔 회의를 느끼게 하는데요. 일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막 당직 서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일을 하고서 막 회진을 돌다 보면 환자의 표정이나 얼굴 상태보다 자기의 얼굴 상태나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저희는 우픈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할 때 저희는 인턴 뭐부터 해서 이제 레지던트 이렇게 수련 받는데 인턴 때 특히 뭐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가장 첫 번째 원칙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일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의 원칙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지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막 열이 펄펄 나도 뭐 타이레놀 어디 하나 구할 데가 없어서 병동을 기웃기웃거린다든지 그런 상황들도 참 많고요. 그런 거에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죠. 내가 빠지면,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의 일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만큼 너무 빡빡하게 일이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담감, 미안함 같은 것들이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 여자 이제 전공의들 중에 유산한 친구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더 많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프셨던 적이 연주님도 계시죠?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이제 1, 2년 차 때는 좀 그래도 막 굴러도 잘 체력적으로 제가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좋아가지고 잘 버텼는데 3년 차쯤 되니까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은 아래년차 선생님들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년차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되게 많이 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이상하게 막 여기저기 림프절이 막 붓고 그리고 열이 39도 40도가 계속 나는데 그날 제가 당직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열이 나니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당직인데 당직을 서다가 혹시 제가
코로나에 걸렸거나 그러면 사실 다 전파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특히나 제가 보는 환자들이 되게 중증 환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날 이제 다른 동기들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당직을 부탁을 하고 제 응급실에 가서 코로나 검사부터 받았거든요. 네. 코로나 검사는 다행히 음성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림프절이 너무 많이 붓고 갑자기 이상스럽게 부어서 뭐 림프종이나 뭐 그런 이제 악성 종양 같은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해서 그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정말 32살이고 아무것도 지금 해본 거 없고 공부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것밖에 해본 게 없는데 만약 그런 진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뭐 진짜 악성 종양에 걸린 친구들도 되게 많고 아무래도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밤낮 없이 계속 육체 노동 그리고 정신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병이 생기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봐요. 그러면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근데 네. 진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 분이 아프면은 어떻게 어디로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통은 그래서 요새는 그냥 가장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응급실이다 보니까 응급실로 가서 수액을 맞거나 아니면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열려있는 병원이 거의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 거의 응급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상비약으로 그래서 저희는 항상 또 내과 레지던트의 이제 원칙은 모든 종류의 이제 항생제와 그리고 진통소염제 그리고 뭐 진통제 이런 것들 다 챙겨놔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알아서 자가로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약간 미소를 먹고, 그래서 뭔가 되게, 이게 진짜 일상이구나, 지금. 네. 저희가 듣기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백 기자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번아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번아웃이 오다 보니까 연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감과 사명감 사이에서 고민하는 의료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를 고민하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닥터라고 저는 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 피부과나 이런 약간 뷰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2030 의료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고요. 특히 이제 사실 요즘 세대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원래는 약간 보람감과 사명감을 주기 때문에 선택하는 직업이거든요. 요즘 세대가 사실 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면 이렇게 되게 힘든 곳에서 일을 하시진 않으실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너무 내가 죽겠으니까 이제는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겠다. 연주님처럼 내가 30몇 살이 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아플 순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많이들 그만두고 있고 또 어떤 간호사분은 이러다가 내가 죽어야 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출근을 하면서 차에 치이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가 출근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 이게 진짜 정말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네. 좀 극한의 스트레스였을 때 드는 생각이거든요. 네. 여기서 차라리 차에 치여서라도 오늘 출근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아마 진짜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해본 분들은 한 번씩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매일 하면서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출근을 안 하기에는 자기의 어떤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를 또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 증상이 있다 보니까 그 짜증도 많이 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 태움 문화 같은 게 맞아요. 사실은 그 태움 문화만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혼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 혼이 나니까 너무 불안하고 또 무섭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실수를 맞아요. 하게 되고 그럼 모두가 그 예민한 상황에서 그 실수를 누군가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되게 좋게 커버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식 돋친 말들을 막 하게 되고 아니면 막 진짜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던가 신경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되고 그게 또 악순환이 돼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번아웃이 더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도 한 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고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게 얼마나 극한의 스트레스와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병원이라는 곳이 아픈 상황들, 그리고 특히나 중환자실이나 이런 응급실 같은 공간은 정말 응급하고 중한 환자들을 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1분 1초의 그런 실수, 1분 1초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되게 큰 편이죠. 그래서 그 업무의 이게 특성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이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게 태움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긴 했지만,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더욱 날카롭고 되게 공격적인 식으로 이제 언행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해서 반성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 굴러가요. 이 병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약간 가시밭길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자료들 찾아보고 기사도 보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로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에 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대응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의 3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또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의 번아웃을 조사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의사의 약 40% 이상이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다라는 또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에는 뭐 조사한 연구들에 따라 다르지만 뭐 20%에서 60% 이상까지 번아웃을 경험했다라는 보고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진짜 의사만 한정돼서 여기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작성되어 있지만 사실 의사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신 뭐 간호사분들, 뭐 치료사분들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이 아닐까, 의료진이라면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더 이 번아웃을 맞아요. 더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번아웃이 더 크게 오고 더 우울해지는, 정신적으로도 계속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만 의료진분들 역시 우울감을 떨쳐내기가 참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회의감을 느껴서 퇴사를 결심하거나 뭐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두 분 모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하면서 참 가장 지치고 우울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가장 지치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은 제가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쳐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손에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그 두려움.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2-3명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굴 살릴지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비참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무기력함에서 오는 우울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위험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암울한 상황. 네. 그래서 그 암울한 상황은 사실 의료진뿐이겠어요. 자영업자분들이나 여러 국민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느끼시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코로나의 발생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의 종식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우리가 가진 자원들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힘든 순간들은 아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런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지치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쉬질 못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날카로운 언어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상처를 입히거나 내가 생각한 내가 되고 싶었던 의사는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 굉장히 좀 반성도 많이 들고 죄책감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 것 같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길에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토로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뭔가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의료진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런 여유가 있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은 단기적 일상 회복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지금 사적 모임을 또 일부 제한하면서 방역 조치가 또 강화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각 병원들의 병상을 좀 최대한 확보해 달라, 의료진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부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시급하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이런 건 사실 진짜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이 되게 많은 분들이 거의 병원에서 이제 입원한 환자들을 돌보고 야간 당직을 서는 거의 직군이 지금은 전공의가 가장 많고 거의 대부분 전공이거든요. 전공의들한테 사실 이런 위험수당이나 보상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예는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어떻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주는 경우 아니면 정말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더 추가로 일해도 거기에 대한 이제 정당한 대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위로 정도의 위로금 혹은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휴가지만 그것만을 바랄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위로 차원의 어떤 보상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지금 상당히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일상 회복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 혹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그리고 그분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절망감도 너무너무 크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료 현장이 당연히 악화될 걸 알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아비규환이 될 걸 예상했지만 그래도 일상회복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서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럴 거면 일상회복을 준비를 할 거였으면 그만큼의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돼, 반드시. 병상 확보와 인력 확보,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는 그 기관삽관이라고 해서 호흡 유지가 안 되는 환자들한테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그런 술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때 필요한 인공호흡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없어서 환자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 고비를 넘기면 멀쩡히 살 수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가 이 뭔가 대비가 안 된 상황들 때문에 기계가 없어서 삶이 사라져버린다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요.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신 것 같고 저희 의료진들 또한 그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의견을 잘 조율하고 합의를 해서 대비책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되게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걸로는 최대한 이제 지금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불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의료진들도 이게 사실 이렇게 그냥 행정 업무를 하는 시간을 환자를 보는데 조금이라도 더 쓰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가 그렇게 40개의 병원을 막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안 좋은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원 체계나 아니면 병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응급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 댐에서 이제 밀려나오는 물을 막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에서도 과감한 조치, 과감한 결단이 너무 늦지 않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 기자도 이번에 많은 의료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느낀 점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우울증을 넘어서서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조금 놀라웠던 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울하다, 너무 힘들다, 이걸 넘어서서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느끼는 그런 환경은 좀 저희가 어떻게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백종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지금은 의료진의 정신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일단 인력이 시급하다. 그리고 휴일을 줘야 된다. 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울증을 어떻게 뭐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논의해보세요라고 기사를 쓰려고 맨 처음엔 시작한 취재였는데 그게 전혀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럴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체계라던가 아니면 뭐 구조적 무슨 행정적인 문제를 빨리 뭔가 해결해야 하는 것만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명감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이 힘든 와중에도 계속하는 이유를 제가 물었을 때는 다들 그래도 꿈꿔왔던 그런 의료진으로서의 삶, 그래서 환자들을 살리고 좀 더 가까이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힘이 난다고 해주셨던 거는 그래도 되게 별게 아니고 환자들의 뭐 따뜻한 말이나 아니면은 뭐 짜증을 내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데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물론 환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짜증을 좀 덜 내주시고 의료진 분들도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화장실은 잘 가는지, 식사는 잘 하는지,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항상 그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여쭤봐요. 그건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항상 일반적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익숙한데, 제가 담당이었던 되게, 인상이 좋으신 할머님이 저한테 선생님은 밥 먹었냐고 이게 물어봐 주시는 게 그게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고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이런 데서 정말 큰 위안을 얻고 그리고 내가 치료를 하고 내가 여기서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내가 많은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또 되게 힘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덕분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도 버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 얼마나 더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 이제 동기들이나 제 친구들도 이런 상황들에 너무 많이 지쳐서 많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제가 슬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그 친구들도 얘기를 하는 게 난 정말 이런 걸 하려고 이런 이제 중환자를 보고 이런 아픈 환자들을 돌보려고 의대에 왔고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곳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정말 만약에 의료 현실이 좀 개선이 되고 조금 더 인식들이 많이 바뀌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중환자를 보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는 친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죠. 뭔가 이렇게 의료진이 겪고 있는 번아웃이나 이런 문제들은 의료진 개개인의 건강도 너무너무 걱정이지만 또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다 보니까 환자들을 치료하고 방역을 해내는 과정에서 또 구멍이 뚫리게 되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 체계나 또 어떻게 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깊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희 또 듣동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실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두 분 혹시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은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주변 분들은 다 거의 의료진 분들이고 그리고 환자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사실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두가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더 주변 사람들하고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따뜻한 말이라도 한 번씩 주고받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의료 현장은 저희 의료진들이 어떻게든 잘 지켜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각자의 건강과 각자의 그런 마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두가 힘든 지금이어서 서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은 조금 더 큰 그런 사고나 뭐 이런 걸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 분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밀실팀의 백희영 기자, 서연주 전공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인터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협찬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저는 김효은입니다. 언론재단에서 매년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미디어 스타트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선정된 뉴미디어 스타트업 4팀을 릴레이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지난 방송에서 AI파크와 머니스테이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지식의 가치를 높이는 디지털 학습 서비스 큐레아와 공공정책 검색 플랫폼 찬스링크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찬스웨이브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뉴미디어 씬에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인터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큐레아의 김의연 대표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학습 서비스 큐레아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네. 큐레아는 작년 말에 정보 과잉 및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 고민 끝에 이제 설립한 법인이고요. 현재는 2개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서비스 저희가 연초에 출시한 서비스는 똑똑이라는 서비스고요. MZ세대를 위해서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고요. 네. 현재는 뭐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뉴스레터 형태로 저희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고요. 월 한 5만 명 정도의 이제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똑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고객층이 나뉘더라고요. 주 고객층이 한 80%가 이제 MZ세대 즉 한 20대 초반부터 35세가 한 80%가 되었는데요. 그 나머지 이제 그 고객층이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네네. 교육에 이런 시사 정보를 활용하는 이제 모습을 많이 보고 또 실제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학습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어서 연초부터 이제 그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커뮤니티 기반 교육 교과 학습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과목을 중심적으로 저희 콘텐츠를 교과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네. 다양한 모형을 실험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서비스 이름은? 똘똘입니다. 똘똘이군요. 네. 네, 똑똑과 똘똘이 뭔가 라임을 좀 넣어봤는데요. 네. 사실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처음엔 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해주셔서 그 유사 서비스라는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큐레아라는 정체성 아래서 2개의 서비스를 출시를 하는데 네. 좀 이름이 좀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좀 유치하지만 좀 또 적절한 그 네이밍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뉴스레터 서비스 이름이 위클리 똑똑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듣동라는 뉴스레터 시절부터 굉장히 큰 팬이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똑똑을 사실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워낙 듣동라는 핫했었고, 그러니까 19년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줬고 그 외에도 뭐 유닉이나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시작할 때 이런 플레이어들이 점점 사회에 많아지고 있고 우리도 참여해서 기존 뭐 언론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콘텐츠 플레이어로 우리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용기를 많이 심어주셨죠. 그러면 지금 똑똑을 구독하고 있는 80%가 이제 MZ 세대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똘똘은 청소년 타깃인 것 같은데 네. 똑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구독을 하시나요? 구독자분들을 아마 뭐 조사를 하시거나 만나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어떤 시사 콘텐츠를 만들자. 이 고객군의 니즈가 더 분명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고객 서베이랑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콘텐츠를 활용하는 분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 증진이나 똑똑해지고 싶어서 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내가 이거를 취업에 응용하겠다라는 분포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학생들처럼 나는 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직장인들 중에서는 취업하기 전에 아니면 그냥 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냥 좀 더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등 이제 이런 형태의 고객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희가 최근 서비스 때도 거의 한 70%가 넘었어요. 그냥 일반 상식 증진과 업글 인간이라는 말들도 많더라고요. 뭐 나 스스로 네네. 뭐 이런 형태의 그 소비층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스스로.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가 지금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뭐 뉴스레터든 그 지식 정보 서비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콘텐츠 하나하나의 좀 길이도 길고 좀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똑똑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형태로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뉴스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슈를 슬로우 뉴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슈가 터졌을 때 이슈를 보내기보다는 저희는 한 1-2주의 호흡을 가지고 관련된 기사, 학술 자료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축한 9가지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왜 중요한지 배경, 뭐 이해관계자 분석, 그다음에 국내 사례,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담아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콘텐츠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사건 같은 거 터졌을 때도 저희도 빨리 내보내고 싶겠지만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뉴스에서 이제 그렇죠. 공개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면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에디터도 막 일주일 만에 보냅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각 이제 뭐 경찰들은 왜 이런 부실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법은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이제 하나의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표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깊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콘텐츠를 구성하고 제공하고 있고요. 리포트는 연재 형태로 뭐 메타버스면 메타버스 이렇게 좀 더 상위의 어떤 개념들이나 핫한 이슈들을 좀 더 길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판 그 단행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메타버스 하면은 한 10,000자 정도 되는 분량의 한 뭐 8회, 9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긴 콘텐츠도 있고 뭐 시사 상식은 저희가 500자에서 700자짜리 짧은 시사 상식을 그 용어들을 그 4가지 어떻게 보면 뭐 개념, 배경, 응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취준생들은 바로바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또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뭐 토론 콘텐츠는 저희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이제 뭐 3가지의 쟁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찬반 콘텐츠를 넣어서 뭐 학습에 응용하는 친구들도 이 콘텐츠는 좀 더 학습에 응용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나 취준생들 중에서 뭐 토론, 모의 토론하는. 이번에 이제 언론재단에서 그 지원을 받으셨는데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받으셨는지? 네. 일단 언론재단 자체가 주는 공신력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쵸, 네. 여러 이제 외부 파트너들이나 이런 그 다양한 협력 그 관계자들과 얘기했을 때도 되게 좋게 봐주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빅카인즈라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저희한테는 저희 콘텐츠를 공유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저희가 빅카인즈의 장점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나 이슈화되고 있는 이슈들을 빅데이터로 취합해가지고 그걸 응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초적인 저희가 주제 설정이나 이슈 설정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빅카인즈에 들어가 추천되어 있는 기사들
기사들을 토대로 저희 큐레이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API를 조금 더 저희가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육 서비스인 똘똘에도 적용해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시사 이슈가 있거나 관련된 시사 이슈가 있으면 빅카인즈를 통해서 검색어 하나만 입력을 해도 관련 기사들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 가치가 굉장히 커서 저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운 좋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미디어 스타트업의 경우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디어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수익 구조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네. 어떻게 구조를 좀 짜고 계세요? 지금은 다 무료 콘텐츠인가요? 네. 똑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 모형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를 넣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 자체에 대한 자율성도 많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또 서비스 자체의 어떤 UI나 이런 것들을 많이 훼손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 이제 반대 끝에 광고를 다 없앴어요. 몇 달 전에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유지하고 결국 더 커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잡아야 되는 거는 충분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퍼블리나 유사한 어떤 구독 모델을 도입을 하자. 그렇게 실험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똑똑도 사실 지금 리뉴얼 작업을 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피드백에서 저희는 일방향적으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토론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순히 이슈에 대해서 학습만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고 뭐 요즘에는 사실 이런 양방향 그렇죠. 다 소통이 되게 소통이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퀴즈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리고 직접 기고할 수 있게끔도 이제 약간 브런치처럼 글을 쓸 수 있게끔도 지금 모형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똑똑은 출시를 이제 리뉴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똘똘 같은 경우는 그 출시와 그 동시에 이제 그 유료 모델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기존의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을 대체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보통 이제 저희가 교과서 있으면 참고서 사서 거기에 대한 요약된 정보들 보고 뭐 문제들 풀고 문제집 사서 또 학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디지털 서비스로 경험을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뭐 수행평가나 이런 활동에 필요한 어떤 시사 정보들을 같이 연계를 해주는 서비스인데, 똘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부분 유료화 서비스로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무료 콘텐츠 개념 정리 같은 거는 무료로 제공을 하되,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학습 콘텐츠들은 저희가 이제 구독 모델 또는 이제 개별 구매 모델로 저희가 시작을 할 예정이고, 네네네. 뭐, 모토는 간단해요. 그냥 뭐 참고서 한 권 정도의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할 때 준비하는 콘텐츠가 2,00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이 일하세요? 팀에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저희 지금은 4명이에요. 4명인데. 진짜요? 네, 4명이 밤낮. 저희가 콘텐츠 준비 기간만 사실 1년이 넘었어요. 한 작년 법인 설립하기 전부터 콘텐츠 준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다들 말렸죠. 콘텐츠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버티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언론진흥재단 같은 어떤 지원금을 제공해 주셔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회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작년에도 정부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또 지원금을 받고 또 올해는 또 언론진흥재단에서 또 받고 또 최근에는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뭐 유료화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또 저희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큐리아의 앞으로 목표 또 궁극적인 지향점 무엇인지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똑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수평적으로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가지 유형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싶은데 콘텐츠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콘텐츠 타입을 저희는 더 많이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콘텐츠 안에서도 뭐 텍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비주얼 콘텐츠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지금 실험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뭐 시사 웹툰 형태의 어떤 조금 더 이제
Z세대나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시사 정보나 사회 이슈를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사 웹툰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지금 연구 조사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만자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그림 한 장이나 데이터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럼요. 실제 뭐 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그런 원칙을 아예 이제 사명으로 이제 걸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 그 콘텐츠도 조만간 출시를 좀 할 예정이고 수직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방향 서비스에서 조금 더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로 탈바꿈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쓰고 싶은 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고요. 네네. 똘똘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이 17개가 있어요. 그 과목들에 대한 콘텐츠를 1차적으로 준비를 다 하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이 안착이 되고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과학 과목부터 해가지고 다른 암기 과목으로 저희가 좀 확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네 분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미디어 스타트업은 찬스웨이브의 홍태균 대표님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태균입니다. 네,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찬스웨이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태균이라고 하는데요. 찬스웨이브는 공공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찬스링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IT 미디어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찬스링크는 지금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뭐 초록창이나 그리고 네. 노란창에서 네. 찬스링크 검색하시면 쉽게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듣동라가 MZ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서비스잖아요. 네. 다른 방향에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MZ세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일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뭔가 좋은 정책들을 계속 전달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인 것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세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일자리 정책이라던가 혹은 뭐 경제 쪽 포함해서 뭐 일자리, 주거, 뭐 나중엔 육아, 결혼까지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하는 네. 모든 정책들일까요? 아니면 뭐 지자체까지? 그래서 저희가 다 포함할까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건 지역에 있는 정책들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중앙은 생각보다 이렇게 정보가 잘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API 형태로 잘 제공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엔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관, 부처,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네. 데이터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찬스는 네. 어떤 뜻이에요? 찬스를 얘기하나요? 기회라는 뜻인데요. 네. 사실 누군가는 그냥 뭐 눈먼 돈이다 혹은 모르는 돈이다 있는지 모르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의미에서 기회라고 좀 인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기회라고 어쨌든 이름을 좀 구체화했습니다. 그럼 DB화되어 있는 정책들이 네. 우리가 어떤 지원금이든 네. 어떤 지원 정책이든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DB가?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공항을 건설한다 네. 이런 정책은 없고요. 네. 예를 들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네. 나는 뭐 육아를 하든 결혼을 하든 창업을 하든 일자리를 하든 면접을 보든 정장을 뭐 대여할 수 있는 사업이든 실제로 이런 내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데이터들을 모았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으로 좀 뭐랄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모든 정책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까지 다 들어가 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네. 지원책들이 중심으로 이제 DB화 되어 있다. 맞습니다.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청년 세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창업을 작년에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셔서 창업을 결심하셨는지 궁금해요.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IT 쪽에 계속 도전을 4, 5년 하다가 언론계 쪽에서 네.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오전에 제가 라디오 뉴스를 하고 아주머니 분들 혹은 할머니 같은 분들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찾아오셨더니 한번 봤더니 제 뉴스 때문에 네.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읽었나? 혹시 국장님한테 깨진 건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덕에 있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이렇게 무료로 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읽었는데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 아나운서가 읽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가다가 돌려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또 비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 맞닿아져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는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모아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찬스 링크가 타깃한 고객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MZ세대부터 이제 조금 나이대가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10대 중후반부터 네.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나이대를 올려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조금 많거나 적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20, 30대보다는 훨씬 많이 버시기 때문에 정책을 많이 검색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정치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직접적으로 좀 타겟팅하고 있는 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로 좀 이렇게 좁혀지긴 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사실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책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뭔가 이제 50만 원,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와 진짜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청년 패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네네. 19세에서 24세 정도까지일 텐데 그냥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사 관련해서 4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는 왜 몰랐지? 할 대부분 정도로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고 영업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게 진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검색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찬스링크가 없다면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찬스링크를 네. 만들어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여쭤보면은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간다. 네. 근데 이사와 관련된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사라고 검색을 하면 나온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다양한 그래서 이제 검색 방법, 쉽게 말해서 접근 방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맞춤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통합 검색이라던가 아니면 카테고리 분류라던가 저희가 특정 옷을 살 때도 브랜드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롱패딩을 사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가격대로 그냥 검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책 데이터들은 계속 모으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찬스 링크만의 차별화 전략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각 그 지자체마다 어쨌든 자기네 네. 사이트에 그런 정책들이 올라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가면 뭐가 더 좋은지 네. 예, 말씀 주세요. 저희가 이건 대놓고 자랑인데 네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그리고 이제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지역 정부 혹은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각자의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조금 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조금 늦어진다거나 네네. 아니면 담당자들이 사실 막내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맞습니다. 어렵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수집을 해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몇십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희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네, 이게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네.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물론 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기술력도 있을 거고 네트워킹도 있을 텐데 네. 이걸 다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자를 만나고 싶다 혹은 어떤 사람을 좀 알아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흔쾌히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좀 도와주셨던 부분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빅카인즈라는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다양한 예를 들면 중앙일보라던가 JTBC와 같은 정말 훌륭한 언론사의 뉴스를 잘 모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걸 데이터적으로 시각화를 해주고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이자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잘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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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미디어 스타트업들한테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권한을 좀 내어주셨어요. 한 2년 정도까지. 그래서 뉴스 콘텐츠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찬스링크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뉴스 API를 활용해서 저희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각화할 수 있는지, 정책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어디에 정책이 좀 많구나 하는 걸 이제 시각화할 수도 있었고요. 정책들이 다 뉴스화 되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뉴스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주는 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데이터의 가치라고 봤을 때 데이터 하나당 가치가 가장 높았던 건 사실 정책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당 정말 수십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조금 더 잘 모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런 또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기술 관련해서 네.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뉴스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면 또 언론진흥재단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이제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런칭은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에 MVP 테스트라고 네. 이제 그냥 한번 베타 테스트보다 낮은 수준의 이제 테스트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에서 2월부터 해서 베타 테스트를 돌리다가 이번 9월 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9월에 런칭을 하셨으면 네.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검색을 하시고 네, 또 뭐 맞습니다. 후기도 남겨주시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지. 네. 제 동료분들 중에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밖에 나와서 이제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고용 인원이 예를 들면 3명이다라고 하면 MZ 세대들 정도 분들을 고용을 한다면 이분들한테 6개월 동안 이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생분들도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그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어쨌든 쓰게 됐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저한테 뭐 밥도 사준다고 그러고 소개팅도 해준다고 그러고 네. 네. 그런 개인적인 리뷰가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있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네. 찬스 링크의 네.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지향점이 궁금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공무원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취업 준비도 하시고 창업 준비도 하는데 그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일자리 말고도 생애 주기별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몰라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염려를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업이 하고 싶으면 이런 좋은 정보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토스나 직방도 창업 지원 사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기업들도. 네네. 그래서 혹시 너무나도 큰 뭔가 자격이 필요하거나 혹은 우리는 받을 필요 없지 않을까? 나는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도움을 받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전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찬스 링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디벨롭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 기반으로 뭐 PC, 모바일 버전, 그리고 카카오톡 버전까지 잘 갖춰놨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그리고 회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어플리케이션이든 웹 서비스는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어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신청하시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 뉴스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네네. 이렇게 하더라도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잘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미디어 채널을 조금 더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과 연계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청년 패스라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찬스 링크 웹에서도 알려주고 카카오톡에서도 알려주고 유튜브에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도 보고 이렇게 한 대여섯 번은 봐야지 사람이 잘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면서 저희 채널들을 늘려나가고 다양한 미디어와 좀 연계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방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고요. 네. 네, 대표님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스타트업 찬스웨이브의 홍태균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로운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